저는 올해 45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사연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쓰는 글은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참고 살아온 한 사람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조용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소개팅이었습니다. 30살이던 어느 날, 회사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람 진짜 괜찮아.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카페에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정말 별것 아닌 회사 이야기나 일상적인 얘기를 해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웃어주었습니다. 아, 그런 상사 진짜 있죠. 회사 다니면 다 비슷한가 봐요.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때의 제겐 꽤 큰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아내는 종종 가장 친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한 친구끼리의 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는 남자친구가 진짜 잘해줘. 기념일마다 꼭 챙기고.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였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저는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비교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어느 날,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걔 드레스 말이야. 유명 연예인이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로 한대. 우리가 고른 건 너무 밋밋하지 않아? 나도 거기 거 할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도 지금 고른 것도 충분히 예쁘지 않아? 나는 평범하게 하고 싶지 않아. 평생 한 번인데 친구보다 기억에 안 남는 결혼은 싫어. 이미 정해둔 드레스가 있었지만 친구보다 더 좋은 드레스를 해야겠다며 드레스샵을 나섰습니다. 예물과 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걔네는 예물로 귀걸이, 목걸이, 반지까지 전부 1캐럿 다이아 들어간 세트래.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평생 덜 서운할 것 같아.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내의 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결혼하면 집은 남편이 해오는 거잖아. 전세 말고 최소한 우리 집이라는 느낌은 있어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왜 자꾸 기준을 낮춰? 당신은 나를 그 정도로만 생각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결국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나와야만 끝이 났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치렀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내의 친구가 몰디브로 간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로 너무 지쳐 있었고 사소한 말에도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낭만보다는 피로와 다툼이 더 많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맞벌이를 하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아내의 비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 남편은 쓰레기 분리수거도 자기가 다 한대. 당신은 내가 힘든 거 안 보여? 그날 밤 저는 결국 앞으로 쓰레기는 내가 다 버릴게 라는 말을 하고 이야기를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결혼 10년 차가 되었고 저는 45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절친과 다시 연락이 잦아지면서 비교는 다시 노골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그 친구의 남편이 기준이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든 게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가전, 차, 여행, 아이 교육까지. 친구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비싼 걸 사고 그걸 친구에게 자랑했습니다.
걔 남편은 명품 가방도 아무 말 없이 사준다더라? 그리고 아이 보느라 힘들다니까 마사지샵도 예약해줬대. 왜 자기는 그 집 남편보다 항상 한 박자 늦어?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던데. 당신은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해줘 봤어? 알겠어. 내가 더 신경 쓸게. 저는 그 경쟁에 맞춰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편을 직접 보여주는 게 좋겠어.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 아내는 그 부부를 직접 보여주는 게 좋겠다며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친구 부부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투도 조심스러웠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결혼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이후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모임은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만,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용히 둘이서만 봤으면 해요. 퇴근 후 회사 앞으로 오겠다고 했고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아내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애교 섞인 목소리와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계속 생각났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우리 둘이서만 따로 보면 안 될까? 친구의 남편은 제 아내의 전화를 받은 뒤 바로 차단했고 차단하기 전에 혹시 몰라 녹음을 해두었다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났다가 허탈해졌다가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자. 아내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모든 건 친구의 오해라며 오히려 친구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애가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야. 괜히 일 키운 거라고.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만은 절대 못 보내겠다고 했고 저 역시 아이만큼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긴 다툼 끝에 결국 아이의 양육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힘들어졌습니다. 동창회에도 소문이 돌아나갈 수 없었고 친구들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저는 아이와 함께 지내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만나봤지만 아니었다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 후회돼. 다른 사람도 만나봤는데 아니더라. 우리 아이 때문에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생활이 좋아. 아이 면접 교섭권만 잘 지켜줘. 지금은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는 혼자가 편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충분히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부디 이런 일이 없이 늘 평안한 날들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